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의사의 말에 따라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낮추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술과 담배도 끊습니다. 나이가 들고 나서도 의사가 권하는 생활을 계속하면서 참는 사람이 무척 많은데 이걸 보면 오래 사는 것, 즉 장수지상주의가 목표가 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는 오래 살아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시작으로 저자는 말합니다. 그저 오래 살기만 하는 단순한 연명이 아닌 온갖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하며 마음껏 제멋대로 살아보는 건 어떠냐고 말이죠. 물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의료행위라도 다 받고 거기서 오는 안도감에 만족하며 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생관과 이상적인 죽음의 방식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만의 사생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책은 자신의 죽음을 가까이서 직면했던 저자의 사생관이 듬뿍 묻어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라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노후를 만끽하는 삶. 의사에게 맡긴 인생이 아닌 나 자신이 주체가 되는 삶. 그냥 부자보다는 추억 부자가 되어보자고 말이죠. 이런 점에서 자극적이고 부정적으로 오해할 뻔한 어차피 죽을 거니까 라는 말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천수를 다하자는 최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마법의 말이 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노인 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 전문의로서 노인 전문병원에서 35년간 6,000명 이상의 진료를 봐왔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80세의 벽, 70세의 정답, 치매의 벽, 70세가 노화의 갈림길 등의 인기 도서들을 출판해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도 친숙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좀 자극적인 이런 제목의 신작을 출간했는데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함께 들어보실까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무섭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막연히 상상만 하던 죽음의 존재를 그야말로 뼈저리게 깨우쳐 주었다.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의 우선 조치가 시행되었고 인간의 기본적 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의 자유, 사람과 소통할 자유, 영업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었다. 나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인간은 어차피 죽는다와 어차피 죽을 거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즐겁게 살자는 아주 상반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는데 매달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1988년부터 거의 35년간 노인 전문 종합병원인 요쿠 후카이 병원에서 일했다. 그곳에서 어르신들을 진찰하면서 사람은 어차피 죽으니 지금은 즐겁고 충실하게 사는 것이 앞날을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건강을 위해 먹고 싶은 음식과 술을 참아도 또는 먹으면 오히려 기분이 나빠지는 약을 꾹 참고 복용한다 해도 결국 죽을 때는 죽는다. 그렇게 살면 약간은 오래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조차 다양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신뢰하기 어려운 생각이다. 사람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일상생활과 삶의 방식이 내성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때는 마법의 말을 소리내어 말해보자.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좋아하는 일을 참지 말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보자. 그것이 독자 여러분에게 바라는 바다. 2019년 새해였다. 체중이 급격히 줄어서 췌장암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을 듣고 이것저것 검사를 받게 되었다.
이미 인슐린 분비가 현저히 감소하고 당뇨병이 악화된 상태라면 말기 췌장암이라고 봐도 무방했다. 아, 나는 이제 죽는 건가? 이게 끝인가? 그때 나는 고작 58세였다. 예전부터 혈압이 높고 만성 신부전증에 걸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오래 살지는 못할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지만 나에게 죽음은 여전히 먼 존재였다. 분명하게 죽음에 대해 각오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당시 암 방치요법으로 잘 알려진 곤도 마코토 의사와 함께 책을 쓰기 위해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나는 암이 발견되더라도 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수술이나 항암제, 화학요법을 받으면 체력이 심하게 떨어져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무렵 버려놓은 일도 많았고 집필하고 싶은 책도 여러 권 있었다. 췌장암이라고 해도 처음 1년 정도는 증상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일단 아무 치료도 받지 않고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하자. 돈을 있는 대로 끌어모아서 영화도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다. 30대부터 인간은 언젠가 죽으니 살아있는 동안 즐기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죽음이 실제로 내 앞에 다가오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명을 위해 암과 싸우는 대신 암은 내버려두고 남은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로 선택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이다. 그 후 몇 가지 검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암이 발견되지 않았다. 암이 있는데 찾아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때 했던 생각은 62세인 지금의 인생관에 여전히 녹아있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메멘토 모리는 죽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인데 그와 대구를 이루는 까르페디엠이라는 말이 있다. 오늘이라는 날의 꽃을 꺾어라 라는 뜻으로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니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즐겁게 살아가라 라는 말이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바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목숨은 유한하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남은 인생을 살고 싶다. 죽음을 각오하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또렷이 보인다. 그와 동시에 별 의미가 없는 것도 가려낼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살아있는 이 순간을 즐기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오늘 친구가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고 권했다고 하자. 오늘 그곳에 가지 않으면 평생 그 음식을 못 먹을 수도 있으니 꼭 가야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이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인간은 꽤 대담해진다. 반대로 죽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인생에 대한 성취감과 행복도는 떨어진다. 사생관이 있으면 허둥대지 않는다. 오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사생관. 의학이 발전하면서 의사들은 왠지 모르게 자신들의 힘으로 인간의 수명을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으리라 착각하게 되었고 환자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환상을 계속 심어줬다. 그것은 우리의 사생관을 서서히 변형시켰고 어느새 우리의 사생관은 장수지상주의가 되었다. 의사들은 그런 장수지상주의에 편승하여 몸에 좋지 않은 곳이 있으면 약으로 낫게 하거나 절제된 삶을 살라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혈압이 높으면 술을 끊고 염분이 적은 식사를 하세요 라고 조언하면서 혈압을 낮추는 약을 처방한다. 어느 혈압약 조사에 따르면 그 약을 먹지 않은 고혈압 환자 중 10%는 6년 후 뇌졸중이 발생했고 약을 먹은 환자들은 10% 확률을 6%로 낮출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결과를 잘 생각해보자.
혈압약을 먹지 않아도 90% 사람들은 뇌졸중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게다가 약을 복용해도 6%는 여전히 뇌졸중을 일으켰다. 뇌졸중을 일으키는 사람을 10%에서 6%로 줄였을 뿐이고 그 확률은 0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의사들은 엄청나게 확률을 낮춘 것처럼 말한다. 아니, 약을 먹어도 죽기야 죽지만 그 확률이 좀 줄어드니까요. 라며 약을 권하는 의사는 별로 없다. 의사가 하는 일은 아주 조금 수명을 연장하거나 사망률을 조금 낮추는 정도다. 그런데도 약을 먹으면 괜찮다라는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환자의 사생관이 왜곡되는 것이다. 또 다른 큰 문제는 이것도 미국의 의료를 어설프게 따라한 것인데 1970년대에 장기별 진료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의사는 인간의 몸 전체를 진찰했다. 내가 의학 교육을 받았을 때는 내과 진단학이라는 분야를 제대로 공부했었다. 그런데 장기별 진료로 바뀌면서 몸 전체가 아니라 나쁜 장기를 찾아서 그 장기를 좋게 만들면 된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예전에는 몸 전체를 진찰하는 동네 의사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순환기만 또는 소화기만 이런 식으로 진료하는 전문의들이 많다. 일례로 콜레스테롤은 면역력을 높여 암을 예방하고 남성 호르몬을 생성하는 재료가 되며 우울증 발병을 낮춘다는 장점도 있지만 장기별 진료는 그런 점을 종합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우리 의료는 몸에 좋은 것보다 장기에 좋은 것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간이 좋아지기만 하면 다른 장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는 이상한 진료가 널리 퍼져 있다.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다. 이 세상의 수많은 의사들이 의사의 말에 따라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낮추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술과 담배도 끊는다. 나이가 들고 나서도 의사가 권하는 생활을 계속하면서 참는 사람이 무척 많은데 이걸 보면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는 오래 살아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오래 살아서 경험을 살려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식의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다. 부부가 온천 여행을 하고 싶다거나 취미인 사진을 계속 찍고 싶다거나 자신이 즐겁다고 느끼는 것이라면 뭐든지 좋다. 나처럼 1년 200곳 이상 라멘 가게를 방문할 경우 1년 더 살 수 있으면 또 다른 라멘 가게를 200곳 갈 수 있는 셈이다. 반드시 오래 살길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 그런 것 없이 그저 오래 살기만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연명과 무엇이 다를까. 물론 하루라도 더 오래 살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의료 행위라도 다 받고 싶다는 사람도 있다. 그것도 괜찮다. 사생관과 이상적인 죽음의 방식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정답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사생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남은 인생을 좀 더 나답게 살기 위해서라도 노년의 문턱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죽고 싶은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내 삶의 방식은 의사가 아닌 내가 정한다. 노년을 얼마나 건강하고 즐겁게 그리고 나답게 살 수 있을까? 나는 늙음을 두 시기로 나누어 생각한다. 쉽게 말해 70대는 늙음과 싸우는 시기이고 80대 이후는 늙음을 받아들이는 시기다. 늙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늙는 상태로 그저 시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다. 자신의 쇠락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각자 대응하면서 현명하게 살자는 뜻이다. 가령 청력이 떨어져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보청기를 사용하자. 그렇게 하면 좀 더 오랫동안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보청기를 거부하고 대화를 멀리한다면 빠른 속도로 사회성이 떨어져 판단력이 흐려질 것이다. 지팡이나 보행보조기인 실버카를 거부하다가 넘어져 골절이라도 되면 바로 병상에 누워 있게 될 가능성이 크고, 걷기 귀찮다는 이유로 집에만 있으면 점점 보행이 어려워져 뇌기능 저하까지 올 수 있다. 고령자들은 대개 기저귀를 싫어하는데 요즘 기저귀는 흡수력이 매우 뛰어나서 활동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실은 나도 애용하고 있다. 몇 년 전 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이뇨제를 복용할 처지가 되자 툭하면 화장실을 가야 해서 난감했다. 그래서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성인용 요실금 패드 팬티를 입기 시작했는데, 운전 중이나 출장지에서 허둥지둥 화장실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문명의 위기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질은 180도 달라진다. 아무리 거부해도 늙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기가 80대 이후에 찾아온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빠르건 늦건 반드시 찾아온다. 그때 자신의 늙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면 그의 10년에서 20년을 살아가는 것은 몹시 괴로운 일이 될 것이다. 어떻게든 움직이고 어떻게든 머리를 써라. 나이가 들수록 신체 능력과 뇌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속도와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같은 70대, 80대라도 치매가 진행되어 대화도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노벨상을 받고 멋들어지게 수상소감을 발표하는 이도 있다. 병상에 누워 있거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영과 골프를 즐긴다. 개인차의 원인은 몸과 머리를 계속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나이가 들수록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 그만큼 고령자에게 뇌기능과 운동기능을 유지하려면 계속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든 움직이고 어떻게든 머리를 써야 한다. 몸과 머리를 계속 사용하도록 의식하자. 사용하면 사용한 만큼 노화를 늦출 수 있다. 반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이제 틀렸다며 우울해하면 몸과 뇌의 노화에 가속도가 붙는다. 부정적인 사고에 빠질 것 같을 때는 어떻게든 될 거야 라고 중얼거려 보자. 이렇게만 해도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의욕 호르몬이 나온다. 뇌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자신이 한 말을 믿는 성질이 있다. 어떻게든 될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든 해보자 라고 분발해서 의욕이 솟는다. 속았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의사가 내 삶의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라. 70대 이후에는 의료행위를 이용하는 방식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 현대의학은 환자의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어떻게든 검사 결과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에 대해 의사도 환자도 지나치게 신경질적으로 정상 수치에 집착한다. 환자는 의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내 몸에 관해 전적으로 의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은 타인이 내 삶의 방식을 결정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 제가 의료 지식이 없어서라는 이유로 뭐든 다 맡기지 말고 의사와 함께 검사 수치를 정상화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단점은 무엇인지 상의하도록 하자. 이것이 내 삶의 방식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물론 젊은 세대나 한창 일할 나이인 30에서 60대까지는 혈압과 혈당이 정상 수준으로 유지되면 생활습관병에 걸릴 확률이 낮고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70세가 넘은 노인이 비싼 치료비와 약값을 내고 혈압과 혈당 수치를 강제로 정상화하는 것이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를 거둘지는 크게 의문스럽다.
왜냐면 이러한 상식은 예방의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증상이 있는 70에서 80대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반대로 상식에 얽매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고령자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정상 수치에 집착하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간단히 짚어보겠다. 혈압이 너무 낮으면 쉽게 넘어진다. 고혈압 자체는 지금은 동맥류가 아닌 한 어지간하면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고혈압을 경계하는 이유는 동맥경화를 진행시키는 위험인자이기 때문이다. 동맥경화로 인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등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질병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혈압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노화에 따른 동맥경화 때문에 혈액에 흐르는 혈관 내강이 좁아져서 그에 적응하느라 혈압이 올라간다. 그 부분을 무시하고 억지로 정상 수치로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혈압 강화제를 복용하면 기력이 떨어져 몸이 나른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거나 발밑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혈압이 정상이어야 뇌졸중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의사가 조언해서 계속 약을 먹으면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불안정하게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다. 뇌졸중을 일으킬 위험과 휘청거려서 넘어질 위험을 비교하면 넘어질 위험이 훨씬 크다. 게다가 고령자는 골절이 되면 병상에 누워만 있을 가능성이 크고 치매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일하던 요코 후카이 병원의 부속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노인들을 일정 기간 관찰한 자료가 있다. 그에 따르면 평균 183에서 93mmHg 고혈압군은 생존율이 낮고 동맥경화와 뇌경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129에서 73mmHg인 정상 혈압군과 150에서 80mmHg인 경계성 고혈압군은 생존율과 동맥경화의 발병에 차이가 없었다. 한마디로 혈압약을 먹어서 필사적으로 수축기 혈압을 129mmHg 이하로 유지하려고 하든 혈압약을 먹지 않고 160mmHg 정도로 놔두든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이다. 검사 결과에서 정상 수치는 고령자에게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 만약 혈압이 높다는 진단을 받고 처방받은 혈압 강화제를 복용했는데 머리가 맑지 않거나 몸이 나른해서 장을 보러 가기도 귀찮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 정상 수치는 당신에게 비정상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혈당을 억지로 낮추면 활력이 떨어진다. 고령의 당뇨병 환자에게 약이나 인슐린을 사용하여 혈당을 정상화하려고 하면 새벽에 저혈당이 되어 머리가 멍하고 치매에 걸린 것처럼 될 수도 있다. 요코 후카이 병원에서 뇌 해부에 입회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 고령자는 크고 작은 동맥경화가 생겨 있고 혈관벽이 두꺼워져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정상 혈압과 혈당 수치를 고집하며 젊은 사람 수준으로 낮추면 포도당이 뇌로 퍼지지 않는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하위기관이 실시한 다음 연구는 환자에게 정상 수치를 강요하는 행위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다. 당뇨병 환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혈당 상태를 나타내는 당화혈색소를 정상치에서 6% 미만으로 억제하는 강화요법군과 기준을 그보다 느슨한 7.0에서 7.9%로 설정한 표준요법군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3년 반에 이르는 관찰 결과는 놀라웠다. 강화요법군이 표준요법군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았다. 당뇨병의 경우 억지로 수치를 낮추려고 하면 저혈당이 쉽게 발생하고 심부전 등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 그 이유로 강화요법군에서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무작정 정상 수치를 추구하는 데는 위험이 수반된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쉽게 암에 걸리지 않는다. 혈압과 혈당치에 더해 콜레스테롤도 낮아야 좋다는 것이 상식이다. 물론 심근경색과 협심증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쉽게 일어나지만 세계 여러 곳에서 정상 수치보다 약간 높은 편이 더 오래 산다는 역학자료가 보고되어 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쪽이 면역력이 강화되고 쉽게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콜레스테롤은 암세포의 근원인 돌연변이 세포를 해치워준다. 다시 말해 NK세포의 주요 재료인 셈이다. 여기서 NK세포는 백혈구의 일종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인식해 직접 죽이거나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해 변형 세포를 죽인다. 아마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활성화되어 있을 것이다. 또한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하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성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여성보다 훨씬 빨리 노화가 진행된다. 성욕뿐만 아니라 의욕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감소하고 인간관계가 번거로워지며 기억력과 판단력도 저하된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는 조사 데이터도 있다. 콜레스테롤은 세로토닌을 뇌로 운반하기 때문에 혈액 속에 일정 수준의 콜레스테롤이 유지되지 않으면 세로토닌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 많은 노인 우울증 환자들을 진단하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이 우울증에서 더 빨리 회복되고 낮은 사람은 회복이 느리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대의학에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3대 악처럼 취급하는데 과연 그게 옳은 일인가? 여기서 핀란드 보건청이 1974년부터 1989년까지 15년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높은 40에서 45세 남성 12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연구 결과를 살펴보자. 4개월마다 건강검진을 하여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 약을 처방하고 염분 제한 등 건강관리를 엄격히 하는 개입군 600명과 건강관리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방치군 600명으로 나누어 추적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암 사망률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유병률과 사망률, 그리고 자살자 수에 이르기까지 개입군이 방치군보다 높았다. 이런 데이터를 제시하면 수치에 집착하는 대학병원 의사들 중 일부는 엉터리 자료라고 반발하지만 비판하려거든 장시간의 추적 조사를 해서 반대되는 증거를 보여야 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본 의학부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반대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 환자에게 무엇이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고 이를 치료에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이 의미 있는 치료법인지 생각하는 것은 타인인 의사가 아니라 먼저 환자 자신이 자기 일로서 생각해야 한다. 건강검진 수치와 실제 건강은 별로 관계성이 없다. 그렇다면 왜 의사들은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고 할까?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의료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심장질환인데 심장질환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 예방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우리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다. 암으로 죽는 사람이 심근경색으로 죽는 사람의 12배나 된다. 미국인과 질병 구조, 식습관, 체격이 다른데도 미국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이상하지 않은가?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의료 현황이다. 그래서 나는 원래 건강검진은 받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지만 건강검진에서 나타내는 수치 대부분은
건강한 사람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고 위아래 95% 범위에 들어있는 사람의 값을 건강하다고 하며 그 범위에서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서 벗어난 5%의 사람을 이상으로 판정한다.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정상으로 나온다고 해도 그것은 평균치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지 틀림없이 병에 걸린다는 증거가 되진 않는다.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에서 50에서 60개 항목의 검사를 하지만 그중 질병과의 인간관계가 분명한 것은 혈압과 혈당, 적혈구수 등 기껏해야 5개 정도에 불과하다. 그 밖의 항목의 수치가 상당히 비정상적이 아니라면 미래의 수명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 이상이 있다고 판정이 난 이후로도 그냥 둔 사람은 심근경색이 생기지 않는데 정상 수치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 정도로 건강검진의 결과와 실제 건강 상태는 관련이 별로 없다. 그런 검사 수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편이 정신건강에 더 좋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비정상으로 나온 수치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건강검진은 받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요령껏 잘 피해 다녔다. 만약 받았다면 30대부터 온갖 약을 먹어야 했을 것이다. 의사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라. 성실한 사람일수록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약을 먹고 정상 수치로 돌아오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강박관념처럼 믿는다. 하지만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챙겨 먹는 것이 오히려 몸을 나른하게 하거나 선망이나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오히려 별로 필요 없는 약은 먹지 않고 체중을 줄이라거나 담배를 끊으라거나 혈압을 낮추라는 의사의 말을 지키지 않아도 그럭저럭 건강하게 천수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수치보다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몸 상태다. 아프면 몸이 알려주니까 몸이 소리가 들리면 그때 병원에 가면 된다. 별것 아닌 상태에서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나서 정말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약을 먹는 신세가 된다. 검사 결과 수치에만 의존하면 정작 중요한 몸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된다. 처방받은 약을 먹고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는데 담당 의사가 정상 수치를 유지해야 하니까 좀 불편하셔도 참으세요 라고 한다면 나는 그 의사가 고령자를 진료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내가 진료를 받은 의사도 계속 수치에 대해 언급했다. 그 의사 선생은 평소 재택의료를 하기 때문에 이해해 줄 거라고 내심 기대하고 신부전증 약을 받으러 갔는데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지방, 혈당이 전부 엄청나게 높다며 화를 냈다. 그래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참으면서까지 오래 살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당신은 아직 62세밖에 안 되었다고 설교하기 시작했다. 타인에게 그런 식으로 삶의 방식을 강요할 자격이 의사에게 있는지 의문스러웠다. 이것은 내 삶의 방식이고 누구에게도 강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어떤 사람은 검사 데이터가 정상인 것이 더 행복할지도 모른다. 오래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것인지 정상 수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오래 살 것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할 때는 그런 선택권조차 없다. 약물 부작용은 고령자일수록 쉽게 나타난다. 나이가 들면 여러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고 질병을 진료하는 의사들로부터 제각기 다른 약을 처방받는다. 질병을 치료하는 약 외에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약이나 별로 힘들지 않은데 골다공증 약이 추가되기도 한다. 식후 디저트라는 농담을 하며 여기저기 병원에서 받은 약을 몇 알씩 물에 흘려보내는 노인도 있다. 나는
기본적으로 약을 쉽게 처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말할 것도 없이 100% 안전한 약은 없다.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기 때문이다. 한 번에 먹는 약의 양과 종류가 많아질수록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도 커진다. 여러 자료에 따르면 6종류 이상 복용하면 부작용이 갑자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게다가 약의 부작용은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더 쉽게 발생한다. 나이가 들수록 약을 먹으면 간장 대사 기능과 신장의 여과 기능이 떨어져 약이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 복용 직후에는 별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얼마 후 예상치 못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여러 약을 복용하면 신장 기능이 망가질 위험도 커진다. 나이가 들면 대학병원보다 동네 병원 의사. 그러면 좋은 의사, 좋은 병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이가 들면 대학병원보다 지역에서 경험이 풍부한 동네 병원 의사에게 갈 것을 추천한다. 대학병원에서는 고도로 전문화된 진료가 가능하고 모든 종류의 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병원을 전전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그래서 많은 고령자가 대학병원을 믿고 통원하지만 그들에게 대학병원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인간의 몸 전체가 아닌 개별 장기에 특화된 장기별 진료 때문이다. 중장년까지는 장기별로 고도화된 진료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많은 난치병 환자가 전문성이 뛰어난 장기별 진료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령자들은 한 장기뿐만 아니라 여러 장기에 문제가 생긴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여러 약제를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장기별 진료로는 약의 부작용이나 본인의 전문이 아닌 다른 장기질환 등도 판별하여 환자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고령자를 치료할 때는 장기는 봐도 사람은 보지 않는 장기별 진료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5가지 질환이 있지만 신장과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테니 우선 치료를 바탕으로 먹는 약의 종류를 줄이자라는 식으로 환자의 나이와 전체적인 상태, 장기 질환을 모두 통틀어 볼 수 있는 종합 진료가 필요하다. 나이가 들면 대학병원보다 몸 전체의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해주는 동네 병원 의사 중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훨씬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 암에 걸려도 가능한 한 수술하지 않는다. 암은 고령자들이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다. 1981년 이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며 70대 이후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한다. 국립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60대 남성이 7.8%, 여성의 12.4%가 70대 남성 21.9%, 여성 21.2%로 증가하고 80대가 되면 남성 45.6%, 여성 32.8%로 뛰어오른다. 그러나 나는 고령자에게는 되도록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받지 말라고 권한다. 내가 일하던 요크 후카이 병원서 부검에 입회한 경험으로 보면 85세가 넘어서 암이 없는 사람은 없었다고 앞에서도 이야기했다. 사인이 암이었던 사람은 그중 3분의 1 정도이니 나머지는 암인 줄 모르고 키운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암이 느리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확실히 그런 경향이 있어 보인다. 다시 말하지만 암은 사실 손 쓸 수 없을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그렇게 아프거나 괴로운 병이 절대 아니다. 때가 오기 전까지는 의외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는 더욱 그런 것 같다. 노년에 암에 걸리면 체력이 많이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 수술을 받을지 아니면 암과 공존하면서 영양 공급과 면역력 향상을 통해 남은 인생을 활동하면서 살아갈지 잘 생각해야 한다. 또 하나,
불안에 휘둘리기보다는 문제 해결책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것을 추천한다. 암 검진과 건강 검진은 자주 받지만 암으로 판명되면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을지 미리 알아두는 사람은 드물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그저 걸리면 어떻게 하나 무섭다는 식으로 여겨 불안만 키운다. 암 수술을 받더라도 체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암만 절제하고 주변 장기는 건드리지 않는 수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리 찾아보지 않으면 정작 다급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병원이 어디인지 찾기 쉽지 않다. 시간이 있을 때 미리 알아두면 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된 병원에서 치료를 권유하고 원하지 않는 의료 행위를 강요당할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불안감만 키우기보다는 제대로 공부해서 해결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가장 두려운 병은 치매보다 무서운 우울증. 내가 진료하는 환자의 60에서 70%는 치매이고 30% 정도가 우울증이다. 치매에 걸리면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은데 우울증은 비관적으로 변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 게다가 매일 나른하고 식욕도 없고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는 괴로운 증상이 이어진다. 사실 나이 든 환자를 오랫동안 진찰해온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우울증이다. 여러 지역 주민의 조사에 따르면 우울증은 일반 인구의 3% 정도가 걸리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5%로 올라간다. 고령이 될수록 마음과 몸의 연관성이 강해진다. 즉,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약해지고 반대로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진다. 고령자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손상을 입기 쉽다. 실직, 배우자나 형제자매, 오랜 친구와의 사별, 노화로 인한 자신감 상실 등 강한 스트레스를 느낄 일들이 연달아 밀려온다. 또 나이가 들수록 신경 전달 물질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기 쉽다. 이렇게 고령자에게 친숙한 우울증이지만 그 두려움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우울증에 걸리고 식욕이 떨어지면 노인들은 쉽게 탈수 증상을 일으킨다. 탈수가 되면 혈액 속 수분 부족으로 혈액이 진해져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키기 쉽다. 면역 기능도 떨어져 폐렴에 쉽게 걸린다. 우울증으로 체력이 떨어져서 사망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또한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의 사별 등 거듭된 상실을 체험한 탓에 고립감에 빠져 힘들어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고령자도 상당히 많다. 우울증으로 죽지 않기 위한 처방전. 우울증에 걸려 죽는 일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을 것이다. 다만 우울증은 치매와 달리 치료법이 있다. 우울증은 젊은 사람일수록 심리적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젊은이에게는 약이 별로 효과가 없다. 하지만 노인의 경우에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감소해 우울증이 생기기 때문에 세로토닌을 보충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편마비가 오고 손도 떨리는 데다 부인까지 먼저 간 노인들은 내 앞에서 저는 이미 너무 오래 살았어요 라고 한탄한다. 그런 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진다. 하지만 우울증으로 판단하고 약을 처방했더니 미소 띈 얼굴로 나이가 든다는 건 이런 거군요 라며 식욕도 늘어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한다. 평소에 세로토닌을 늘리면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세로토닌의 재료인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함유된 육류, 생선, 콩제품, 유제품, 바나나 등을 많이 섭취한다. 고기보다 생선과 유제품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은 우울증에 쉽게 걸리지 않는다고 밝혀졌고 고령이 되면 동맥경화 예방보다는 정신건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해 육류를 추천하고 있다.
내가 도달한 최상의 삶. 부자보다 추억 부자가 더 잘 간다. 인생의 종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즐거운 추억을 더 남기고 싶었다라고 한다. 그때 너무 아끼지 말걸 하고 후회했다는 말을 유족들에게 듣는 일도 드물지 않다. 돈이 있어서 세계 일주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간병을 받아야 한다면 갈 수가 없다. 갈 수 있을 때 가두지 않으면 추억이 쌓일 수 없다. 스스로 번 돈이다. 배우자와 함께 모아온 돈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호화 여객선으로 세계 일주를 해도 좋고 온천 여행도 좋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는 것이든 뭐든 좋다.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 돈을 쓰고 추억을 남긴다. 점점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고 침대 위에서 보내는 날이 많아지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때는 참 즐거웠지 라는 추억이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준다. 많은 고령자를 보아온 내 경험으로 봐도 멋진 추억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것 같다. 행복 찾기의 명의는 점점 행복해진다. 나는 말년이 행복하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행복에 대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행동경제학자 다니엘 카너먼은 행복은 그 사람이 참조점과의 차이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100억을 보유한 사람의 참조점은 100억이고 그보다 1000원을 손해보기만 해도 불행하다고 느낀다. 반면 1000원밖에 없는 사람은 100원 이득을 봐도 행복을 느낀다.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은 막대한 재산을 갖고 큰 집에 살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대접해주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인기가 많았던 젊은 시절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반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은 요양원의 식사를 맛있다고 좋아하고 직원들과 같이 다닐 때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절에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다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미소를 짓는다. 즉, 지금을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불행하다고 느끼는지는 과거와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가 화려했던 사람은 아무래도 뺄셈식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라며 덧셈식으로 생각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년은 인생 역전을 누리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객관적 사실이 어떻든 행복이란 본인의 주관에 달려 있다. 즉, 자신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같은 상황에서도 본인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하다. 매일의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행복 찾기의 명의는 점점 더 행복해질 수 있다. 햇볕을 받으며 산책할 수 있다니 행복해. 오늘도 아침부터 밥이 맛있네. 편의점 직원이 친절하게 대해주다니 오늘은 참 운이 좋아.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마음이 행복감으로 가득 찬 사람은 주위에 호감을 느끼고 기쁜 일이나 즐거운 일, 즉 행운이 모여든다. 행복에는 확장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은 주변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그러려면 사물을 보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나에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눈을 돌리자. 지금까지의 임상 경험으로는 자신의 늙음을 한탄하면서 이제 저걸 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밖에 남아있지 않다며 없는 것을 세면서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늙음을 받아들이고 그래도 아직 이걸 할 수 있다. 저것도 남아있다면서 있는 것을 소중히 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해 보인다. 결국 만족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려면 늙음을 받아들이고 아직 할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생각이 중요하다.
이것이 행복한 말년과 불만족스러운 말년의 갈림길이 되는 것 같다. 이상적인 노인은 품이 있고 현명하고 재미있다. 6,000명이 넘는 고령자를 진찰하다 보면 좋게 나이가 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좋게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는 대략 3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바로 품이 있고 현명하고 재미있는 이라는 키워드다. 이런 성품의 고령자 주변에는 자연히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 품이 있다는 연예인처럼 화려하고 유명하다는 뜻이 아니라 늙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발버둥 치거나 불안에 떨지 않고 대범하게 사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발산하는데 그것이 품이 있고 아름다워 보인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심술궂거나 돈에 치사하거나 절대 죽고 싶지 않다, 병들고 싶지 않다며 위축된 노인이 있다. 코로나19에 대해서도 감염될까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거나 짜증내는 사람이 있는데 내 눈에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코로나에 걸리면 그때 생각할 일이라고 각오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인다. 현명하게는 지식이 많아서 똑똑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쓴맛 단맛을 보며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발상을 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대부분 답을 찾을 수 있는 요즘 시대에는 아무리 다양한 지식을 과시해도 매력이 없다. 노인들이 자신의 인생 경험에서 세상의 상식과 다른 말을 할 수 있다면 나이를 헛먹지 않았구나 라고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 사람 특유의 재미가 있는 고령자 주위에 사람이 모인다. 품이 있는 노인, 현명한 노인, 재미있는 노인의 공통점은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이다. 나도 그런 고령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내가 노력해야 할 목표로 노년의 품격을 썼는데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쇠약해지거나 치매가 왔을 때 그 사람의 품격이 시험받는다고 생각한다. 2018년 75세 나이로 사망한 여배우 키키 키리는 임종이 가까워져 병상에 누웠을 때도 수많은 저명 인사가 몰려와 그녀와 보내는 시간을 아쉬워했다고 한다. 죽음 직전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이유는 그녀의 인덕, 즉 품격이 있어서라고 생각한다. 말년에는 암과 오래 공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모든 국면에도 선과 악이 있음을 받아들여야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병이 나쁘고 건강이 좋다고만 하면 이렇게 하찮은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마음에 와닿는 명언이다. 삶의 묘미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책의 15% 정도밖에 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고령자 전문의로서 오랫동안 그들을 지켜본 바를 토대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정신적, 신체적 노하우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인 듯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의료복지제도가 좀 더 꼼꼼히 국민들을 케어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바람이 점점 더 깊어지네요. 제 주변 지인들이 해외 의료 정보들을 듣다 보면 우리나라와 현격한 차이를 실감하곤 합니다. 아직 30도 가까이 되지만 그래도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밤에 들리는 소리가 다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